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소식과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바이든 양 진영의 선거 활동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1번지, 뉴스센터 12, 출발 640을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둘러싼 파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3개월 만에 라임자산 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정당 지지도 분석 등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월 19일 뉴스 1번지에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둘러싼 파장을 김현주 전 국회의원과 이두아 전 국회의원이 참여해 대담으로 나눴습니다. 여야 간 갈등의 핵심은 공수처냐 특검이냐라고 두 출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앞서 재판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가 입장문에서는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를 하고 현직 검사를 접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영주 전 의원은 갈짓자 행보로 여야가 폭로를 하고 있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이두아 전 의원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돈은 200에서 300억만 밝혀졌는데 증발한 건 1조라며 나머지 돈이 어디 있는지 수사기관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이 전 의원은 진술보다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할 때 당사자의 말을 믿기보다는 증거를 본다며 돈이 어디 있나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말에 정치권이 흔들리는 데 대해서도 일침을 놨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한테 돈이 갔다고 하니까 사기꾼인 듯하다고 말했다가 야권을 통해 검사를 접대했다고 하자 검찰 게이트라고 하는 상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은 이 사람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취하지 않으면서 검찰 게이트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김 전 회장의 말에 여야가 휩쓸리지 말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물증이 어디로 갔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두 전직 국회의원들의 해설로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수처냐 특검이냐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전직 검사 연루 의혹이 있는 만큼 공수처 출범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에서 특검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대담의 상당 부분을 자세히 할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대상은 국회에서 정할 게 아니라 공수처가 정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국세청, 금감원 등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가 되었기에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수처는 어떤 분야 전문가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특검이 관철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야당에서 특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엄격하게 수사하려는 걸 힘을 실어주려는 것인 듯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김 전 의원도 야권은 계속 특검을 주장하고 여권은 공수처만 주장하는데 똑같다고 비판을 하며 양측 모두 편향성만 있다 보니까 믿고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검의 필요성을 좀 더 인정했습니다. 해당 대담에서는 두 전 의원의 견해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제시해줘 뉴스의 맥락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타 방송사와 가진 전화 인터뷰도 음성으로 삽입했습니다. 타 언론사의 보도를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챙겼다는 점에서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전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 중상모략이라고 갈등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사회 갈등이 해소되어야 하는 데서 사회 갈등이 더 불거지니까 마지막에 국민한테 소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등 여야 중 하나의 위치를 고수하며
편향된 입장을 취하는 대담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시선으로 발언을 한 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적 중립이나 객관주의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가감없이 표현될 수 있어야 방송이 공론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뉴스센터 1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일주일 만에 4%포인트 이상 크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4.3%포인트 떨어진 31.3%로 조사된 반면 국민의힘은 1.3%포인트 오른 30.2%로 30%대를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같은 날 뉴스 1번지 이슈폴폴에서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자세히 해석을 해줬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1.8%포인트 내려가면서 이전 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한 데 대해 센터장은 대통령이 국정수행 평가를 잘한다고 답한 이들이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해설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회 시위 제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80에서 90% 이상은 잘한다고 답한 이유도 국민이 코로나를 엄중하게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가 조사기관에서는 긍정평가가 강보합세라는 평가를 내렸고 앞으로 상승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역대 정권의 사례를 들며 임기가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한 변수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임기 후반부에서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의미 있게 상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대통령 지지보다는 최근 대통령이 이 일을 잘 하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대통령이든 임기 초에 좋은 평가를 받기에 후반부로 갈수록 임기 초에 비해서 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임기 말에 더 올라가는 상황은 이전 대통령에서 없었고 상승보다는 하락폭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권 지지층도 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방어적 심리도 있어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이전 대통령보다는 일정 수준 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민주당의 하락폭이 4.3%포인트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대해 정당 지지에서 일주일 사이에 4.3%포인트 떨어지는 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며 다른 여론조사 기관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해당 조사가 ARS 조사 방식이라서 정치에 아주 민감한 분들이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서 최근의 상황이 민감하게 조사에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진보 성향층 중에서 정당에 대한 선호가 높게 표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장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여론조사 결과의 맥락을 정치공학, 여론조사의 특성 등 다방면에서 짚어주어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는 보도였습니다. 뉴스센터 1, 2의 여론조사 결과는 수치만 제시되어 승패 중심의 경마 저널리즘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슈폴폴과 같은 논평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뉴스센터 1, 2와 같은 보도에서도 관점이 좀 더 제시되어 분석과 논평을 곁들여야 조사 결과의 의미를 국민들이 알 수 있을 듯합니다. 10월 19일 출발 640에서는 대한민국 민간 외교관이 되어야 할 코이카 봉사단원이 해외에 나가 성추행을 벌이는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코이카는 성비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귀국 조치를 당한 비위 행위자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해온 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성추행 사례들을 제시하며 지난해 자격이 박탈된 봉사단원 13명 중 10명이 성비위를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6명 중 4명이 성비위에 해당하는데 코이카는 비위 행위로 자격 박탈된 단원들이 귀국할 때도 국내 정착금과 항공료 일부를 수백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코이카는 6개월 이상 활동하고 귀국한 봉사단원에게
활동 개월 수에 따라 매월 60만 원씩 적립한 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현 규정상으로는 자격 박탈로 귀국해도 정착지원금을 40%가량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의 허점을 전했습니다. 2016년부터 4년간 자격 박탈 단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5,6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수치까지 제시해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정치권에서도 제도화해야 하겠지만 국가의 이미지 제고, 성인지 감수성, 국가 예산에 대한 감시 등 다각도로 짚어주는 후속 보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10월 19일 뉴스20은 독감 백신을 맞은 인천 지역 10대 한 명이 접종 이틀 만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지난 14일 낮 12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았으며 접종 전후로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이틀 뒤인 16일 오전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브리핑을 통해 아직은 예방접종과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 반응이고 경증이었다고 말한 장면을 삽입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접종한 백신은 상온 노출 논란이 일었던 신성약품에서 유통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13에서 18세 대상으로 정부가 공급했던 국가 조달 물량으로 회수 대상으로 지정된 백신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신성약품이 공급한 백신은 일부가 상온에 노출되는 등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져 48만 개가 수거됐고 나머지 물량은 효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지금까지 독감 백신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망 사례는 2009년 65세 여성 한 건뿐이라며 이번 유통과정 등에서 문제가 된 백신은 전부 수거를 끝내 현재는 냉장 보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감 백신의 보관 상태나 백신 접종 재개 여부 등에 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사망 사건까지 일어난 만큼 국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한 보도와 독감 예방 접종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후속 보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의 오지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한 주간의 기업 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후의 풍경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치 이슈를 다루는 여의도 풍향계입니다.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주제였는데요. 여야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라는 설명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재보선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데요. 출범은 했지만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의 윤곽도 선명해졌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출마 의향이 있는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났고 지상욱, 오신환 전 의원 등도 출마를 위해 경선준비위원 자리를 고사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공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곧 공천 방침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잠재적 후보군인 박영선 장관이 최근 오피스텔을 매각한 것이 서울시장 도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과 우상호 민주당 의원, 추미애 법무장관도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차기 대선을 향한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이재명의 양강 구조가 뚜렷한 상황. 이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킹메이커를 자처해 판깔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포럼에 야권 잠룡들을 강연자로 초청한 건데요.
앞선 강연에서 출마를 공식화한 원희룡 지사에 이어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등의 정치권 인사들의 강연도 예고했습니다. 국정감사 뒤 본격적으로 재보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권. 민심을 제대로 읽는 쪽이 어디일지 물음을 던지며 여의도 풍향계는 마무리됩니다. 다음 순서는 한 주간 기업 소식을 맑은 기업과 흐림 기업으로 소개하는 기업 기상도입니다. 첫 맑은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자랑한 LG화학을 소개했습니다. 기존 사업인 석유화학과 새 사업인 전기차 배터리로 160% 급증한 9천억대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음 맑은 기업으로 네이버와 CJ그룹이 등장했습니다. 그룹 간 전략적 제휴가 그 이유였는데요. 플랫폼과 쇼핑 강자인 네이버가 운송, 콘텐츠 강자인 CJ와 손잡는 건 환상적 결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독과점 가능성과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첫 흐린 기업으로 오뚜기를 꼽았는데요. 대표 모범 기업으로 꼽히던 오뚜기가 지난달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명준 회장도 조사 대상이란 보도가 나오는 등 국세청이 뭔가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에서 거론한 삼성증권을 소개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역할로 금융위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데요. 제일모직 자문 사면서 이해 충돌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게 맞는지, 이를 위해 고객 정보를 삼성물산과 공유한 건 아닌지가 초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첫 주 풍경을 다룬 뉴스프리즘입니다. 방송은 초중고 등교 수업이 확대된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맞벌이 부모들은 환영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 소식에 걱정하는 반응도 전했습니다. 확진자 소식이 전해진 지역에선 거리도 마스크를 단단히 착용한 채 약속 장소로 향하는 사람들로 오랜만에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는데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확진자가 늘까 걱정과 불안감이 공존한다는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소리입니다. 다음으로 영업을 재개한 자영업자들을 살펴봤는데요. 2달 만에 한식 뷔페 문을 연 김정준 씨는 손님들이 반가우면서도 집합금지 처분이 반복될까 걱정된다는 말과 함께 일회성 지원금보다는 현장에서 수긍할 만한 좀 더 치밀하고 합리적인 보호 정책들을 주문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생활 속 방역 조치는 강화됐는데요. 특히 감염 취약 장소로 분류된 곳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며 독감과 함께 재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방역 당국의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개인 위생의 기본적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오지윤 학생 이번 명품 리포트 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을 다룬 뉴스프리즘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큰 만큼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의 오지윤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장시간 논란을 이어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의 해양 확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일본 언론과 국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제가 말한 이 방류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요. 오염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까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폐로 오염수 대책 관계 강요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침을 공식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해양 방류 방침이 확정되면 방류 설비 설계와 안전성 심사, 설비 공사 등을 거쳐 2022년 10월쯤 본격적인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1에서 4호기에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에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하루 160톤에서 170톤씩 생기는 이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불리는 핵물질 정화 장치를 통해 처리한 뒤 탱크에 담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2022년 여름이 되면 계속 증가하는 오염수로 총 137만 톤 규모의 저장 탱크가 차게 된다면서 준비 작업 기간을 고려할 때 올해 여름에는 처분 방법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중앙일보는 지난달 27일 보도했습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해양 방류에 대해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일본 측의 오염수 처분 관련 활동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기반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지난 20일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이 방출을 밀어붙이게 될 경우 우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또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로 들어오는 방사성 물질 3중 수소가 피폭 시에 DNA 손상을 일으킬 위험성을 지닌 성분으로 밝혀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지난 20일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성분 중에 3중 수소는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체 내부로 들어올 경우 인체 내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베타선을 방사하는데 3중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종 전환이 일어나면서 DNA에서 핵종 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 변형, 세포 사멸, 생식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일본이 3중 수소만을 분리해 제거하는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힌 다핵종 제거 설비 장비도 3중 수소는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방출하는 3중 수소의 양이 적은 편도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3중 수소 농도는 리터당 평균 58만 베크렐 수준으로 이는 일본 배출 기준치인 리터당 6만 베크렐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만약 일본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해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우리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의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방류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한 달 내로 제주도와 서해에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20일 보도했습니다.
국내 환경단체 등에서는 방류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와 공조를 거론했지만 일부 태평양 섬나라를 제외하면 한국만큼 적극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국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점이 고민입니다. 중국은 자국 동해안에 밀집된 원전에서 이미 다량의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강하게 반대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양 방류 자체를 저지하기보다는 일본이 오염수를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버리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원전 운영 국가들이 해온 조치라 일본에 반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진행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 참석자들은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아야 하며 IEA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와 관련된 결정 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수산물 등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번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또 이 밖에 국제사회 반응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까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한 데 대해 일본 국민의 절반이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반대가 50%로 찬성 4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조사에선 68%가 처분 방법에 대한 답변을 미뤘지만 바다에 버리는 방안이 사실상 결정되자 반대 의견이 많아진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지역 언론들은 정부가 삼중수소를 희석해 배출하면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모른다며 결국 정부의 섣부른 결정이 후쿠시마에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이 이 문제를 이웃나라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대책을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일본이 자국민과 주변국, 국제사회와 책임 있는 태도로 오염수 처리 방안의 영향을 평가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정보를 발표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도 그렇고 한일 간의 갈등 사안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양국의 현안 해결 또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언론은 또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걸까요? 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피고인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해 7월 한국을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고 한국 내에서는 대대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남긴 지난해 11월 22일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고 지소미아 파기 통보 기한인 올해 8월 24일에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응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했습니다. 오는 27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 한일 간 갈등은 다시 재조명되어 중심 현안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갈등이 있을 때 일부러 외교적 분쟁을 조장하여 애국심의 호소에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곤 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언론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국민 감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언론은
양국 간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의 설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은 정확성, 균형감이라는 저널리즘의 원칙에서 한일 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니라 갈등도 있고 명함도 있는 보통 관계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